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5강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주전 57년부터 주 935년까지 천년간을 지속한 나라입니다. 신라는 지난해 소국 중 하나인 사료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덕호세는 여러 촌장의 추대를 받아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신라가 여러 세력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체제 정비나 국가 통합이 늦어졌습니다. 신라는 초기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4세기 중반 내물왕 때부터 고대 국가로 성장하여 김씨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칭호도 대장군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하여 낙동강 동쪽에 진안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신라는 눌지왕 때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증왕 때는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였고 왕의 칭호를 중국식으로 이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경상도 북부로 진출하여서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뒤를 이은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골품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골품제도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로 성골과 진골이라는 두 개의 골과 육두품으로부터 일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신분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인해서 흔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법봉왕은 이 골품 제도를 기반으로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고 옷 색깔을 달리해 서열을 구분하였으며 귀족회의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두었습니다. 또 병부를 설치하여 국권을 장악하였고 불교를 공인하여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532년도에 김해의 금강가야를 병합하였고 권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6세기 중반 진흥왕은 사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국왕 직속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사정부, 즉 감찰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관리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화랑도는 귀족 출신의 화랑이 수백 명의 낭도를 이끄는 신라의 청소년 단체입니다. 진흥왕 원년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왕 직속의 교육기관으로 왕권 강화와 신라의 국력 신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랑도에서 배출된 많은 인재는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다함은 대가야 정복에서 큰 공을 세웠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관장, 또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도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진평왕 때에는 승려, 원광이 화랑이 지켜야 할 규율인 세속 5개를 만들었습니다. 세속 5개 중 사군 이충과 임전무 때는 왕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서의 죽음을 불사한 용맹을 강조한 것으로 하랑도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진흥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기반을 정비한 진흥왕은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백제의 상황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의 땅까지 빼앗아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차단하고 서쪽 바다를 통해서 직접 중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흥왕은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하였고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를 공략하여 함흥 평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신라의 당양 적성 지역으로서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서 당양 적성비와 기타 다른 점령 지역에도 4개의 순수비, 즉 방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기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삼국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6세기 진흥왕 시대 때의 신라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강 하류 상류 지역을 점령하여서 북쪽으로 함흥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되어서 굉장히 영토가 그, 그 세력이 광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정치 제도와 골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정치적 변천은 지배자의 호칭 변화에서 그 과정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신라의 지배자는 버서간 혹은 차차운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차차웅으로서 경주 일대의 한정된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신라의 세력은 석파래와 연합함으로써 울산, 간포, 방면으로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석씨, 박씨, 김씨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이 부족 영맹체 단계의 지배자 명칭이 바로 이사금이었습니다. 이사금 시대는 신라가 한반도의 동남부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부족 영민체인 신라의 국가체계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로 전환된 때는 우두머리, 즉 대수장이라는 말익반 호칭을 사용한 내물왕 때부터입니다. 내물왕은 각 지역의 부족장들을 병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중앙기족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육부의 정치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물왕은 김씨의 왕위 독점을 이루었고 진안의 여러 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중앙정치는 이벌찬이와 17등급의 관리들이 맡아보았고 귀족들은 상대 등이 주관하는 화백회의에 모여서 국가의 주요한 일을 의논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행정구역은 수도를 6부로 지방을 5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신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면서 정복하거나 통합한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귀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때 부족장의 세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을 정하여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골품제도는 성골과 진골로 이루어진 골제와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의 두품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라인은 골품제에 따라 정치, 사회활동과 일상생활까지 엄격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최고 귀족인 진골은 주요 관직들을 독점했지만은 육두품이와 일반 귀족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의 규모, 수레의 크기나 당식, 그리고 옷차림이나 의복의 색깔도 골품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신라의 국가 형성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6세기 초에는 이미 법제화되었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거쳐 멸망에 이를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신라 사회를 규제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작용했던 것이 바로 골품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 사회를 좀 더 들여다보는 탐구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왕호는 왜 자꾸 변했을까? 신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라 왕을 칭하는 여러 호칭이 있게 되고 또 변하게 됩니다. 이 호칭의 변화에 따라서 왕의 지위와 역할과 또 어떤 권한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왕후는 몇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헛것에 거서간, 남해 차차웅, 유리 이사금, 뇌물 마리간, 지증왕과 같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그리고 왕으로의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서가는 수장 혹은 귀인을 뜻하고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당시 왕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의미로 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남해왕의 아들 유리는 석탈해가 어질다 하여 왕위를 그에게 양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석탈해는 여러 번 사양하면서 옛날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빨이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서 이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자국이 많았던 유리 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고 석달에는 유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라에서는 왕을 이사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사금이란 이자국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고, 임금이란 호칭도 이사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리까는 대장군,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를 통해 이전보다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지증왕 때부터 중국식 칭호인 왕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증왕과 버풍왕 때에 매금왕, 즉 득금왕이라 하였고, 버풍왕 제2 후반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라의 왕호 변천사는 왕권이 몇 단계를 거쳐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신라에만 유독 여왕이 있었을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여성이 왕이 된 시대는 신라 시대뿐이었습니다. 27대 선덕 여왕과 28대 진덕 여왕,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 51대 진성 여왕으로 이들은 한국사회에 자리하는 유일한 여성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여왕이, 그것도 신라에서만 3명씩 배출되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었던 신라의 골품 제도에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경우 왕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유력한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성골 신분이 아니면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이을 유일한 성골이 선덕 여왕이어서 최초의 여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혈통상의 이후에도 신라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어느 시대보다도 높았었습니다. 이것은 여왕뿐만 아니라 여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박혁거세의 왕후인 아령부인, 남해왕의 왕후인 운제부인,
충신 박재상의 부인인 치슬공주는 나라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또 신라에서는 남해왕의 누이인 아로공주가 시조인 박호표서의 대사를 주관했던 점에서 여성 사제의 존재도 인정되었습니다. 2명의 왕실 여성이 귀족 자제들의 연맹 연합 축제인 8월 한가위 길쌈 시합을 주관한 사실이나 여성이 화랑도의 전신인 원화제의 수령이었다는 점도 그 당시 여성의 리더십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라의 골품 제도는 모계의 혈통에 따른 것으로 특히 신라 왕실의 여성은 골품제에 따른 독자적인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부여받았었습니다. 이것이 신라 사회가 지니는 삼국시대에서 유일하게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신라의 사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강 삼국시대 신라의 건국과 발전의 과정을 살펴본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